평생 남들보다 더 벌었고 더 모았고 적어도 상위 10%라는 말에는 들어간다는 자산을 쥐고 퇴직했는데요. 회사 명함을 내려놓은 그 다음 달 카드값과 보험료, 관리비가 한꺼번에 빠져나간 통장을 보면서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하십니다. 이 돈으로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이상하게도 그 순간부터 잠이 잘 안 옵니다. 숫자는 그대로인데 마음은 갑자기 가난해진 느낌이 드는 거죠. 퇴직 전까지는 다들 비슷합니다. 월급이라는 안전벨트가 있으니까요. 통장에 얼마가 있든 매달 들어오는 돈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사람은 과감해집니다. 여행도 가고 차도 바꾸고 아이들 지원도 해주고 경조사도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퇴직과 동시에 그 안전벨트가 풀리는 순간 같은 자산이 완전히 다른 얼굴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모아둔 돈이 자산이 아니라 남은 시간 동안 써야 할 생명줄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상위 10%라고 해도 이 함정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자산의 크기보다 구조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수억, 많게는 10억 가까운 자산을 가지고 있어도 막상 현금으로 매달 들어오는 돈이 없으면 불안은 순식간에 커집니다. 특히 우리나라 은퇴자들의 자산 구조는 집 한 채에 지나치게 쏠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살고 있는 집이 시세로는 비싸 보이지만 그 집이 당장 생활비를 만들어주지는 않거든요. 첫 번째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50대 후반에 퇴직한 김모 씨 이야기입니다. 대기업에서 30년 넘게 근무했고 강남에 아파트 한 채, 현금성 자산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다들 부럽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퇴직 후였습니다. 생활비는 예전 수준을 거의 유지했는데 월급이 끊기자 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의료보험료, 재산세, 관리비, 자녀 결혼 지원까지 겹치면서 생각보다 빠르게 현금이 줄어들었습니다. 집은 있지만 팔 수는 없고 전세를 주자니 이사 갈 곳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결국 김 씨는 상위 10% 자산가라는 타이틀을 가진 채 매달 통장 잔고를 계산하며 불안 속에 살게 되셨습니다. 두 번째는 자영업을 오래 하다 은퇴한 박모 부부 사례입니다. 젊을 때 장사가 잘 돼 건물 한 채를 마련했고 그게 노후의 전부라고 생각하셨습니다. 문제는 건물 수익이 생각보다 불안정했다는 점입니다. 공실이 생기고 임차인이 바뀔 때마다 수리비가 들고 대출 이자는 계속 나갔습니다. 퇴직 전에는 가게 수입으로 이런 변동성을 감당했지만 은퇴 후에는 작은 변수 하나에도 생활이 흔들렸습니다. 자산 가치는 컸지만 매달 손에 쥐는 돈은 들쭉날쭉했습니다. 결국 부부는 외식도 줄이고 여행도 포기하면서 부자 노후와는 거리가 먼 생활을 하게 되셨습니다. 세 번째는 전문직으로 일하다 일찍 은퇴한 이모 씨 이야기입니다. 젊을 때부터 열심히 투자해 자산 규모는 분명 상위권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주식과 펀드에 묶여 있었고 변동성이 큰 자산이었습니다. 은퇴 직후 시장이 흔들리자 자산 가치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회복될 수 있다는 걸 머리로는 알지만 당장 써야 할 생활비를 생각하면 마음이 편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 씨는 필요 이상으로 지출을 줄이고 사람 만나는 것도 꺼리게 되셨습니다.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줄어들까 봐 무서워서였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상위 10%라는 숫자가 노후의 안전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은퇴 후 삶에서는 총 자산보다 현금 흐름 그리고 지출을 감당할 수 있다는 심리적 안정이 훨씬 중요해집니다. 퇴직 전에는 얼마나 모았느냐가 기준이었다면 퇴직 후에는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느냐가 기준이 됩니다.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은퇴 후에는 지출이 줄어들 거라고 막연히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종류의 지출이 늘어납니다. 병원비, 건강관리 비용, 자녀와 손주를 위한 지출, 그리고 예상치 못한 가족 행사들이 계속 생깁니다. 이 모든 게 한꺼번에 닥치면 아무리 상위 10% 자산이라도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은퇴 준비에서 정말 중요한 건 숫자 하나에 안심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주변에서 누군가 상위 10%라고 말해주면
그 말에 위로받기보다는 한 번 더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 가진 자산이 매달 나를 먹여 살려줄 수 있는 구조인지 아니면 언젠가는 깎아 먹어야 하는 덩어리인지 말입니다. 은퇴 후 삶은 돈의 크기보다 돈과 함께 살아가는 방식에서 갈립니다. 많이 모은 분들일수록 오히려 불안해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잃을 게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짜 노후 준비는 상위 몇 %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퇴직 후에도 통장을 덜 들여다보게 만드는 구조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그걸 준비하지 않으면 상위 10% 통장을 들고도 흔들리는 순간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불안은 기분 문제나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꽤 오래전부터 연구로 반복해서 확인된 현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괜히 겁을 먹는 건가 하고 자신을 탓하시는데요. 논문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오히려 그 불안이 너무 정상적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은퇴자를 대상으로 한 여러 연구를 보면 은퇴 직후 가장 크게 증가하는 감정이 재정 불안입니다. 소득이 끊기는 순간 자산이 아무리 많아도 뇌는 이걸 위험 신호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행동경제학에서는 이를 소득 중단 충격이라고 부릅니다. 월급이라는 자동 수입이 사라지면 인간은 자산의 절대 크기보다 감소 속도에 더 민감해진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1,000만 원이 늘어나는 기쁨보다 1,000만 원이 줄어드는 공포가 훨씬 크다는 거죠. 이와 관련해 은퇴 연구로 유명한 리타이어먼트 플래닝 가이드북에서는 아주 인상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은퇴 전 자산은 성과의 기록이지만 은퇴 후 자산은 미래의 연료라는 겁니다. 기록일 때는 많을수록 자부심이 생기지만 연료가 되는 순간부터는 언제 바닥날지 계산하게 됩니다. 상위 10% 자산가들이 오히려 더 불안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연료 탱크가 크다는 건 그만큼 소모를 의식하게 된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또 하나 중요한 연구가 있습니다. 노후 생활 만족도를 분석한 여러 논문을 보면 총 자산 규모와 행복도의 상관관계는 생각보다 약합니다. 대신 매달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 있는 사람들의 만족도는 훨씬 높게 나타납니다. 집 한 채를 더 가진 사람보다 금액은 작아도 예측 가능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마음이 편하다는 결과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건 한국 은퇴자에게 특히 치명적인 부분입니다. 자산은 많은데 매달 들어오는 돈은 국민연금 하나뿐인 구조가 워낙 흔하기 때문입니다. 심리학 쪽 연구를 보면 더 씁쓸해집니다. 은퇴 후 자산이 많은 사람일수록 지출을 줄이는 경향이 강하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잃는 게 무서워서입니다. 이걸 보유 회피 성향이라고 부르는데요. 가진 것이 클수록 그것을 지키려는 본능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상위 10%임에도 불구하고 여행을 미루고 사람 만나는 걸 줄이고 삶의 반경이 오히려 좁아지는 분들이 많아집니다. 숫자는 부자인데 체감 삶은 가난해지는 아이러니가 생기는 겁니다. 책과 논문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결론은 하나입니다. 은퇴 준비의 핵심은 얼마를 모았느냐가 아니라 불안을 어떻게 관리할 구조를 만들었느냐입니다. 현금 흐름, 지출의 유연성, 그리고 최악의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다는 확신. 이 세 가지가 갖춰지지 않으면 자산 상위 10%도 은퇴 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위험한 건 돈이 부족한 노후가 아니라 구조 없이 많은 돈을 들고 은퇴하는 겁니다. 숫자는 크지만 방향이 없을 때 그 돈은 든든한 방패가 아니라 매일 확인해야 하는 공포의 대상이 됩니다. 은퇴 후 삶에서 가장 큰 차이는 결국 여기서 갈립니다. 통장 잔고가 아니라 그 통장을 덜 들여다보게 만드는 설계 말입니다. 그 설계가 없는 한 상위 10%라는 말은 노후를 지켜주는 보험이 아니라 불안을 더 크게 만드는 착각이 될 수 있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불을 끄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고 하시더군요. 오늘도 손님은 3팀뿐이었고 카드 알림은 밀린 대출이자 빠져나갔다는 문자였습니다. 이 나이에 다시 일하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이제 도망갈 곳이 없다는 게 무섭더라고요. 은퇴하면 조금은 숨 돌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62세에 시작한 작은 가게는 노후를 지켜주지 않았고 대신 빚이라는 이름의 공포를 남겼습니다. 솔직히 많은 분들이 비슷한 마음이셨을 겁니다. 회사 그만두면 사람들 눈치 안 보고 작게라도 내 가게 하나 운영하면서
하루하루 버티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 말입니다. 자영업은 젊을 때나 힘들지 은퇴 후에는 규모 줄여서 하면 괜찮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도 있었을 테고요. 그런데 막상 은퇴 후에 창업은 작다는 이유로 더 위험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체력이 줄어든 상태에서 실패를 만회할 시간도 없고 자본을 다시 모을 기회도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이야기 하나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외곽에서 30년 넘게 사무직으로 일하다 퇴직한 63세 김모 씨 이야기입니다. 퇴직금 일부와 대출을 보태 동네 상가에 분식집을 열었습니다. 임대료도 싸고 동네라 고정 손님만 있으면 된다 싶었답니다. 처음 석 달은 친척, 지인 덕에 장사가 되는 듯 보였죠.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원재료비는 오르고 배달앱 수수료가 붙고 하루 매출이 20만 원도 안 되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김 씨는 그만두면 손해가 확정되는 것 같아서 1년을 버텼고 그 사이 대출은 더 늘었습니다. 결국 가게를 정리했을 때 남은 건 권리금도 안 되는 집기와 매달 갚아야 할 빚이었습니다. 은퇴 후의 창업이 아니라 은퇴 후의 빚 관리가 시작된 셈이었죠.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61세 박 모 씨는 퇴직 후 커피를 좋아한다는 이유로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프랜차이즈는 부담돼 개인 카페로 시작했죠. 인테리어를 최소로 하고 본인이 직접 바리스타로 서면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하루 종일 서 있는 게 생각보다 너무 힘들었고 주말엔 쉬지도 못했습니다. 손님이 없는 시간에도 전기세, 임대료는 그대로 나갔고 비 오는 날은 매출이 거의 제로였습니다. 박 씨는 회사 다닐 때는 힘들어도 월급이 찍혔는데 가게는 하루하루가 시험 같았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건강이 먼저 무너졌고 병원비까지 겹치면서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은퇴 후 창업이 무너지는 이유는 아이디어가 부족해서도 노력이 부족해서도 아닌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고정비와 시간 리스크를 과소평가하기 때문입니다. 매달 무조건 나가는 돈이 얼마인지, 장사가 안 되는 달이 몇 달 이어지면 버틸 수 있는지 이걸 냉정하게 계산하지 않고 시작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은퇴 전에는 월급이라는 안전망이 있었지만 은퇴 후에는 그 안전망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에서 시작하는 게임이라는 걸 자주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조금 다릅니다. 64세 이 모 씨는 은퇴 후 작은 철물점을 인수했습니다. 이전 사장이 장사가 잘 된다고 했고 단골도 많다길래 믿었습니다. 문제는 잘 된다의 기준이 달랐다는 겁니다. 이전 사장은 가게 건물이 자기 것이었고 이 씨는 임대료를 내야 했습니다. 이전 사장은 혼자 운영했지만 이 씨는 허리가 안 좋아 아르바이트를 써야 했습니다. 구조가 달라지니 수익은 바로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이 씨는 같은 가게라도 조건이 바뀌면 완전히 다른 사업이 되더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2년을 버티다 가게를 넘겼고 노후 자금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보입니다. 은퇴 후 창업은 소득을 늘리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대부분 불안을 달래기 위한 선택이라는 점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돈이 줄어드는 게 눈에 보이니 뭔가 해야 할 것 같아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불안을 잘못된 방식으로 해결하면 불안은 더 커져서 돌아옵니다. 은퇴 준비나 은퇴 후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수익률이 아니라 생존율입니다. 매달 큰 돈을 벌지 않아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구조가 더 중요합니다. 가게를 열기 전에 최소한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이 가게가 석 달, 6달, 1년 동안 적자가 나도 버틸 수 있는지, 몸이 아파 쉬어야 할 때도 돈이 계속 나가지 않는 구조인지 말입니다.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이 없다면 그건 사업이 아니라 도박에 가깝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도 뭐라도 해야 줘라고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은퇴 후의 일은 가게 임대료와 대출을 동반하는 일이 아니라 필요하면 멈출 수 있는 일이어야 합니다. 오늘 쉬어도 손실이 커지지 않는 구조, 몸 상태에 따라 조절 가능한 일이 훨씬 안전합니다. 은퇴 후 선택한 작은 가게는 때로는 인생의 마지막 도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가게가 무너지면 다시 일어설 시간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 창업은 할 수 있느냐 보다 망해도 괜찮으냐를 먼저 물어야 합니다. 그 질문 앞에서 망설여진다면 그 망설임이 바로 가장 중요한 경고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앞선 이야기를 조금 더 멀리서 그러나 더 냉정하게 바라보겠습니다. 왜 은퇴 후 창업은 이렇게 자주 무너질까요? 이건 개인의 판단 미스만으로 설명하기엔 너무 반복적입니다. 학자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현상을 경고해 왔습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생각에 관한 생각에서 다니엘 카너먼은 인간이 미래를 예측할 때 구조적으로 낙관 편향에 빠진다고 말합니다. 특히 자신이 직접 통제한다고 느끼는 영역일수록 실패 확률을 과소평가합니다. 은퇴 후 가게 창업이 딱 그렇습니다. 내 가게, 내가 직접 관리, 크게 욕심 안 냄 이런 말들이 마음을 편하게 만들죠. 하지만 통계적으로 보면 소규모 자영업은 규모가 작을수록 외부 충격에 더 취약합니다. 임대료, 경기 변동, 건강 문제 중 단 하나만 흔들려도 바로 적자로 전환됩니다. 은퇴와 관련된 연구에서도 비슷한 경고가 나옵니다. 미국의 은퇴 연구를 집대성한 더 리타이어먼트 메이즈에서는 은퇴 이후 가장 큰 리스크로 예측 불가능한 지출과 수입의 경직성을 꼽습니다. 쉽게 말해 돈 나갈 일은 갑자기 늘어나는데 돈 들어오는 길은 너무 고정돼 있다는 겁니다. 가게를 열면 이 문제가 더 심해집니다. 수입은 날씨와 손님 기분에 따라 흔들리는데 임대료와 이자는 한 번도 쉬지 않고 나갑니다. 이 구조 자체가 은퇴자에게는 너무 가혹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연구가 있습니다. 행동경제학자들이 말하는 회복 불가능성 문제입니다. 젊을 때 실패는 시간이 해결해주지만 은퇴 후의 실패는 시간이 오히려 적입니다. 학술지에 실린 여러 은퇴 관련 논문들은 은퇴 후 자영업 실패가 자산 감소뿐 아니라 우울감, 건강 악화, 사회적 고립으로까지 이어질 확률이 높다고 말합니다. 단순히 돈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가게를 접은 뒤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다는 감정을 겪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아주 단순합니다. 은퇴 후 삶에서는 수익을 극대화하는 선택보다 실패를 통제하는 선택이 훨씬 중요합니다. 워런 버핏이 반복해서 말한 것처럼 투자에서 제일 중요한 원칙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잃지 않는 것입니다. 이 원칙은 은퇴 후 일과 창업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매달 많이 벌 수 있는 구조보다 아예 크게 잃을 가능성이 없는 구조가 더 낫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은퇴 후의 일은 사업이 아니라 조절 가능한 활동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쉬어도 고정비가 거의 늘지 않고 몸이 아프면 멈출 수 있고 안 맞으면 접어도 인생 전체가 흔들리지 않는 형태 말입니다. 책과 논문에서 공통으로 나오는 조언은 하나입니다. 은퇴 후에는 기회를 찾기보다 리스크를 줄이는 데 에너지를 쓰라는 겁니다. 은퇴 후 작은 가게가 위험한 이유는 작아서가 아니라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월급으로 돌아갈 길이 없는 시점에서 매달 손실이 자동으로 발생하는 선택을 했다는 사실이 가장 무서운 지점입니다. 그래서 은퇴 후 창업을 고민하신다면 이게 잘 되면 어떡하지? 보다 이게 망하면 나는 어떻게 되지? 를 먼저 떠올리셔야 합니다. 그 질문에 답이 없다면 그건 아직 시작할 준비가 안 됐다는 뜻입니다. 은퇴 후 삶은 도전의 무대라기보다 지켜야 할 무대에 가깝습니다. 이미 쌓아온 시간과 자산, 그리고 남은 삶의 안정감 말입니다. 그걸 걸고 시작하는 작은 가게는 생각보다 훨씬 큰 선택일 수 있습니다. 카드값 알림이 울리는 순간 심장이 먼저 내려앉는다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은퇴하면 좀 편해질 줄 알았는데 월말만 되면 통장을 먼저 열어보게 되고 연금 날짜까지 며칠 남았는지부터 세게 되죠. 몸은 쉬는데 머리는 더 바빠지는 게 은퇴 후 현실입니다. 특히 시장이 흔들리거나 뉴스에서 노후 빈곤 같은 말이 나올 때면 지금 이 선택이 맞는 건지 밤에 잠이 안 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같은 은퇴자들 중에 표정이 전혀 다른 분들이 있습니다. 매달 큰 돈이 아니어도 꾸준히 돈이 들어오고 시장이 빠져도 상대적으로 담담합니다. 무슨 비밀이 있나 들여다보면 대단한 사업을 하거나 한 방에 성공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공통점은 너무 단순해서 처음엔 다들 그게 되겠어? 라고 넘겼던 방식이더라고요. 이분들은 은퇴 전부터
혹은 은퇴 직후부터 딱 3가지 ETF만 꾸준히 모았습니다. 화려한 테마도 아니고 유행 따라 갈아타지도 않았습니다. 매달 생활비를 쓰고 남은 돈으로 같은 날, 같은 방식으로 샀습니다. 중요한 건 수익률 자랑이 아니라 은퇴 후에도 심리가 무너지지 않는 구조를 먼저 만들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를 앞두고 가장 크게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목돈만 있으면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상담해보면 자산 규모는 충분한데도 불안에 시달리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통장에 찍히는 흐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산이 줄어드는 구조에 들어가면 숫자는 생각보다 빠르게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반대로 매달 들어오는 돈이 있으면 금액이 크지 않아도 마음이 버팁니다. 첫 번째 사례를 하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50대 후반에 퇴직한 분이었는데 퇴직금 일부와 기존 자산으로 매달 배당 중심 ETF를 꾸준히 모아오셨습니다. 은퇴 초반엔 배당금이 생활비의 일부 정도였지만 몇 년이 지나자 공과금과 통신비는 배당으로 해결이 되더군요. 이분이 가장 크게 느낀 변화는 돈을 쓰면서도 죄책감이 사라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예전엔 커피 한 잔도 망설였는데 이제는 배당 들어오는 날이 하나의 월급 날처럼 느껴진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좀 다른 유형입니다. 은퇴 직후 시장이 크게 흔들리는 시기를 겪은 분이었는데 주변에서 손절하라는 말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미 생활비의 일부를 커버하는 ETF 구조를 만들어둔 상태였습니다. 주가가 빠져도 배당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들어왔고 그 덕분에 바닥에서 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시기에 같은 ETF를 더 모았습니다. 몇 년 뒤 시장이 회복됐을 때 이분은 그때 매달 들어오던 돈이 없었으면 버티지 못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은퇴 후 재취업과 병행한 경우입니다. 월급이 많지 않은 단기 일자리였지만 급여 전부를 생활비로 쓰지 않고 일정 금액은 그대로 ETF에 넣었습니다. 이를 그만두는 순간이 와도 이미 ETF에서 나오는 돈이 작은 월급처럼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은퇴를 한 번에 끊는 게 아니라 소득의 주체를 천천히 바꾸는 느낌이었다고 표현하셨습니다. 이 세 사례의 공통점은 딱 하나입니다. 수익률보다 지속성을 먼저 챙겼다는 겁니다. 시장을 맞추려 하지 않았고 복잡한 포트폴리오도 아니었습니다. 주식형 ETF로 성장의 한 축을 만들고 배당이나 현금 흐름 중심 ETF로 생활비의 일부를 담당하게 하고 변동성을 완충해줄 자산을 하나 더 두는 구조였습니다. 은퇴 후 투자에서 가장 무서운 건 손실 그 자체보다 손실을 견디지 못하게 만드는 심리입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이 없는 상태에서 자산이 줄어들면 사람은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이번 달에도 이만큼은 들어온다는 확신이 있으면 시장이 흔들려도 생각보다 차분해집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ETF를 투자 상품이 아니라 연금처럼 다루는 통장으로 생각했습니다. 가격이 오르내리는 건 부차적인 문제였고 중요한 건 매달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단순함이 은퇴 후 삶에서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은퇴 준비든 이미 은퇴한 이후든 결국 질문은 하나로 모입니다. 나는 매달 어떤 돈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 질문에 답이 없는 상태에서 자산 규모만 키우면 불안은 줄지 않습니다. 하지만 크지 않아도 꾸준히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두면 은퇴 후 삶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지금 당장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3가지 ETF를 정해두고 매달 같은 날 같은 방식으로 모으는 것, 그 단순한 반복이 은퇴 후 경제적 자유의 출발점이 됩니다. 돈이 많아서 가능한 게 아니라 구조를 먼저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였습니다. 앞에서 3가지 ETF를 연금처럼 다루는 통장으로 써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그냥 유튜브식 구호가 아니라 은퇴 연구들이 계속 같은 방향을 가리키기 때문에 더 무섭고도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은퇴 후에 자산이 무너지는 진짜 이유는 대개 수익률이 낮아서가 아니라 초반 몇 년의 시장이 꺾였을 때 생활비 인출이 겹치면서 회복할 힘을 잃는 구조 때문이거든요. 이걸 학계에서는 수익률 순서 위험이라고 부르는데 같은 평균 수익률이라도 은퇴 초반에 하락장이 오면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 포인트는 은퇴 인출 연구에서 아주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매달 돈이 들어오는 느낌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단순히 기분 문제가 아니라 생존 문제라서 그렇습니다. BNGN의 고전적인 안전인출률 연구나 이른바 트리니티 연구로 불리는 COOLE와 HUBBARTWALG 계열 연구가 공통으로 보여주는 건 은퇴 포트폴리오에서 인출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게임의 규칙이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쌓아 올릴 때는 변동성이 그냥 숫자였지만 꺼내 쓰기 시작하면 변동성이 현금 고갈로 번역됩니다. 여기서 세 가지 ETF가 갖는 힘은 맞추는 투자가 아니라 버티는 구조를 만들기 쉽다는 데 있어요. 보통은 성장 주식시장 전체 같은 광범위 주식 ETF, 현금 흐름 배당 인컴 성격의 ETF, 완충채권이나 단기채 같은 변동성, 낮은 ETF 이렇게 역할을 나누면 은퇴 초반에 시장이 흔들릴 때도 생활비를 전부 주식에서 강제로 빼지 않게 됩니다. 결국은 초반 인출 압력을 줄여서 수익률 순서, 위험을 완화하는 쪽으로 가는 거죠. 이런 논의는 실무 연구 쪽에서도 굉장히 많이 강조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건 논문이랑 책을 같이 보면 더 소름 돋는 포인트인데요. 사람은 총수익보다 현금으로 들어오는 돈에 훨씬 더 강하게 반응합니다. 배당을 좋아하는 심리, 월급처럼 들어오는 돈을 선호하는 심리를 행동재무학에서는 꽤 오래전부터 다뤄왔고 SHFRIN과 STATMAN의 고전 논문은 투자자들이 현금 배당을 왜 그렇게 선호하는지 심리 메커니즘으로 설명합니다. 여기에 카너먼트 버스키의 전망이론 계열 이야기, 그리고 데니얼 카너먼의 책에서 말하는 손실 회피 성향까지 합치면 결론이 딱 나옵니다. 사람은 손실을 보면 계획을 유지하기보다 고통을 끊기 위해 매도를 선택하기 쉽고 은퇴 초반 하락장은 그 버튼을 가장 세게 누릅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ETF의 진짜 목적은 배당 많이 받자가 아니라 내 뇌가 공포에 휘둘릴 때도 자동으로 굴러가는 레일을 깔아두는 겁니다. 매달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 있으면 똑같은 하락장을 만나도 이번 달 카드값은 이걸로 메우자라는 선택지가 생기고 그 선택지가 결국 바닥 매도를 막아줍니다. 반대로 현금 흐름이 없으면 생활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성장 자산을 팔게 되고 그게 누적되면 회복장에서 내 지분이 줄어들어 버립니다. 그게 은퇴자에게 가장 잔인한 시나리오죠.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드리면요. 세 가지 ETF만이라는 말은 단순화의 기술이기도 합니다. 은퇴 후에는 정보가 많을수록 불안이 커집니다. 자꾸 바꾸고 싶고 갈아타고 싶고 남들 수익 인증을 보면 심장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규칙이 단순하면 내가 흔들릴 때 할 일이 딱 하나로 줄어듭니다. 그냥 하던 대로 모으는 것. 그 한 가지가 은퇴 후 삶을 지켜주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아침에 남편이 툭 던지듯 말합니다. 나 회사 그만둘까 생각 중이야.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셨을 겁니다. 아직 애 학비도 끝나지 않았고 대출도 남아있고 노후는 막연한데 말이죠. 은퇴라는 단어는 언젠가 올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갑자기 눈앞으로 끌려올 줄은 몰랐던 겁니다. 준비되지 않은 은퇴는 자유가 아니라 공포로 먼저 다가옵니다. 이 사람이 일을 그만두면 우리 집은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자동으로 떠오르니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 50대 남편들이 은퇴를 고민하는 이유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체력은 예전 같지 않고 회사에서는 슬슬 자리도 좁아집니다. 성과 압박은 커지는데 보상은 예전만 못하고 언제 구조조정 명단에 오를지 모른다는 불안도 늘 달고 삽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은 이미 많이 지쳐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쉬고 싶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그 쉬고 싶다는 말 한마디가 가정 전체의 생존 문제로 바로 연결된다는 점입니다. 많은 아내분들이 여기서 갈등을 겪습니다. 남편의 고단함은 이해하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계산이 먼저 떠오르죠. 지금 회사를 그만두면 매달 들어오던 월급은 끊기고 연금은 아직 멀었고 퇴직금은 생각보다 빠르게 줄어들 수 있다는 걸 이미 주변 사례로 많이 봐왔으니까요. 그래서 이 문제는 감정만으로도 숫자만으로도 해결이 안 됩니다. 둘 다 함께 봐야 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수도권에서 중소기업 임원으로 일하던 50대 후반 남편 이야기입니다. 회사 스트레스가 심해지면서 어느 날 더 버티다가는 몸이 먼저 망가질 것 같다고 했습니다.
퇴직금과 저축을 합치면 78년은 버틸 수 있을 것 같다는 계산도 나왔죠. 결국 부부는 은퇴를 선택했습니다. 문제는 생활 패턴이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다. 출근만 안 할 뿐 외식 여행차 유지비는 그대로였습니다. 처음 23년은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빠르게 통장이 줄어들자 불안이 커졌고 남편은 다시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50대 후반의 재취업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결국 소득은 줄고 자존감도 흔들렸습니다. 이 부부가 가장 크게 후회한 건 생활비를 기준으로 은퇴를 계산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조금 다른 방향입니다. 대기업 과장급에서 50대 초반에 은퇴를 고민하던 남편입니다. 이분은 회사를 당장 그만두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부부가 함께 앉아 최악의 시나리오를 먼저 계산했습니다. 남편 월급이 0원이 되는 순간을 가정하고 생활비를 하나씩 점검했습니다. 그렇게 줄일 수 있는 지출을 미리 줄이면서 23년을 준비했습니다. 동시에 남편은 주 23일만 일할 수 있는 일을 미리 찾아봤고 완전히 은퇴가 아니라 반은퇴 상태로 넘어갔습니다. 이 경우 가장 달라진 건 심리 상태였습니다. 회사에 매달리지 않아도 된다는 안정감, 그리고 가정이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는 확신이 은퇴 공포를 크게 줄여줬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준비 없는 은퇴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줍니다. 자영업으로 성공했다가 50대 중반에 사업을 정리한 남편 이야기입니다. 이 정도 모았으면 충분하다는 생각으로 은퇴를 결정했지만 의료비와 부모 부양비, 예상치 못한 가족 지원이 겹치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문제는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지출만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결국 부부 갈등이 심해졌고 은퇴는 행복한 선택이 아니라 후회되는 결정으로 남았습니다. 이 부부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보다 무서운 건 준비 없이 결정한 선택이 가족 관계까지 흔들어 놓는다는 사실이더라. 이 세 가지 사례를 보면 공통점이 분명합니다. 은퇴 시점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건 가정이 그 변화를 감당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은퇴는 남편 개인의 선택 같아 보여도 실제로는 가족 전체의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회사 그만두고 싶다는 말이 나왔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찬성이나 반대가 아니라 현실적인 질문을 함께 던지는 겁니다. 월급이 사라졌을 때 우리 집은 몇 년을 버틸 수 있는지, 지금 생활비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가능한지 아니면 줄여야 하는지 말이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은퇴 후 삶을 쉼으로만 상상하면 위험합니다. 처음 몇 달은 좋습니다. 하지만 아무 역할도 일정도 없는 생활은 생각보다 빠르게 무력감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은퇴를 고민하는 50대 남편에게 꼭 필요한 건 그만두면 뭘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입니다. 돈을 버는 일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하루의 리듬과 정체성을 유지할 무언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결국 이 문제의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고 싶은 이유는 정말 은퇴 준비가 끝났기 때문인지 아니면 너무 지쳐서 잠시 도망치고 싶은 마음인지, 그리고 그 선택을 가정이 함께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입니다. 은퇴는 늦게 해도 되지만 준비 없이 하면 그 대가는 생각보다 큽니다. 남편의 은퇴 고민 앞에서 불안해지는 아내의 마음은 너무나 정상입니다. 중요한 건 혼자 끙끙대지 말고 숫자와 감정을 테이블 위에 같이 올려놓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대화가 시작되는 순간 은퇴는 공포에서 계획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앞선 이야기에서 가장 불편하게 남는 질문은 이거였을 겁니다. 이 은퇴 고민이 진짜 준비의 결과일까? 아니면 지침의 신호일까? 이 질문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연구와 책에서 반복해서 다뤄진 주제이기도 합니다. 심리학자들이 은퇴를 연구할 때 가장 많이 인용하는 개념 중 하나가 은퇴 충격입니다. 특히 50대 조기 은퇴자에게서 이 현상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심리학회에서 발표된 연구들을 보면 준비되지 않은 은퇴는 소득 감소보다 정체성 상실이 먼저 찾아온다고 합니다. 회사라는 조직 안에서 역할을 맡고 인정받고 필요로 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태로 전환되면서 우울감과 불안이 급격히 증가한다는 겁니다.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이 지점에서 자주 인용되는 책이 있습니다. 은퇴 연구의 고전으로 불리는 더 리타이어먼트 트랩에서는 은퇴를 보상이 아니라 전환으로 보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이 책에서 강조하는 핵심은 단순합니다. 은퇴는 일을 그만두는 사건이 아니라 삶의 운영체제가 바뀌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운영체제가 바뀌는데 아무 준비 없이 버튼만 꺼버리면 그 다음에 오는 건 자유가 아니라 혼란이라는 거죠. 경제 쪽 연구도 비슷한 결론을 냅니다. MIT와 하버드 연구진이 공동으로 진행한 은퇴 후 소비 패턴 분석 논문들을 보면 은퇴 직후 3년 동안은 소비가 크게 줄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덜 쓰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생활 습관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문제는 소득은 줄었는데 지출은 관성처럼 남아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많은 가정이 은퇴 후 35년 차에 갑자기 불안해집니다. 이 시점을 연구자들은 지연된 은퇴 스트레스 구간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현실 언어로 바꾸면 이런 말이 됩니다. 은퇴 직후가 가장 위험한 게 아니라 조금 익숙해졌을 때가 진짜 위험하다는 겁니다. 처음엔 퇴직금이 든든해 보이고 통장 숫자도 아직 큽니다. 하지만 그 숫자가 줄어드는 속도를 체감하는 순간 가정 내 긴장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이때 부부 갈등이 함께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꽤 많습니다. 은퇴는 개인 사건이 아니라 가족 시스템 전체에 충격을 주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연구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은퇴 결정의 주도권입니다. 사회학자들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본인이 원해서 은퇴한 사람과 밀려서 은퇴한 사람의 삶의 만족도는 크게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원해서라는 건 단순히 회사를 싫어해서가 아닙니다. 재정, 역할, 하루의 구조까지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진 상태에서 선택했느냐를 말합니다. 반대로 더는 못 버티겠다는 감정 하나로 결정한 은퇴는 시간이 갈수록 후회 확률이 높아진다는 게 반복된 결론입니다. 이 맥락에서 많은 재무학자들이 공통적으로 권하는 게 있습니다. 은퇴를 사건으로 보지 말고 과정으로 쪼개라는 겁니다. 완전 은퇴보다 반은퇴, 급격한 소득 단절보다 완만한 전환이 정신 건강과 재정 안정성 모두에서 훨씬 유리하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실제로 유럽에서 진행된 장기 추적 연구에서는 주 23일만 일하는 반은퇴 그룹이 완전 은퇴 그룹보다 우울증 발생률이 낮고 소비 관리도 안정적이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모든 연구와 책이 결국 한 가지로 수렴합니다. 50대 남편의 은퇴 고민은 지금 회사를 그만둬도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의 가정 구조가 소득 없는 시간을 견딜 수 있느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답은 감정이 아니라 준비에서 나옵니다. 준비는 돈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사회적 연결은 무엇으로 유지할지, 부부가 같은 그림을 보고 있는지까지 포함합니다. 그래서 은퇴를 앞둔 가정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결론을 내리는 게 아니라 실험을 해보는 겁니다. 연구자들이 말하는 은퇴 시뮬레이션입니다. 월급이 없다고 가정하고 몇 달을 살아보는 겁니다. 생활비를 줄여보고 남편이 집에 있는 시간을 실제로 경험해보고 그 과정에서 생기는 감정과 갈등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 과정을 거친 가정일수록 은퇴 후 만족도가 높다는 건 여러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은퇴는 용기의 문제가 아니라 설계의 문제입니다. 50대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고 말했을 때 그 말이 가정을 무너뜨릴 경고인지 새로운 삶으로 넘어가기 위한 신호인지는 준비의 깊이가 결정합니다. 연구와 책이 반복해서 말하는 것도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은퇴는 갑자기 하면 위험하지만 천천히 준비하면 충분히 관리 가능한 선택이라는 것 말입니다. 새벽 4시에 알람이 울립니다. 아직 해도 안 떴는데 눈부터 떠집니다. 이 시간에 깨는 이유요? 늦잠 자면 하루가 무너집니다. 첫 번째 일자리를 놓치면 그날 식비부터 흔들리거든요. 은퇴요? 그런 말 꺼내는 순간 현실에서는 바로 공포가 됩니다. 아, 나는 아직 끝나지도 않았구나. 이 생각이 머리를 세게 때립니다. 솔직히 말하면 많은 분들이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50이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정리하고 은퇴 준비도 하고 숨 좀 돌릴 수 있지 않나. 그런데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하루 3개 일자리를 뛰는 50대 가장에게 은퇴는 미래 계획이 아니라 그냥 뉴스 속 단어입니다. 남 얘기죠. 나와는 아직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이분의 하루는 단순합니다. 새벽에는 물류센터에서 상하차를 합니다. 무릎이 이미 성할 리 없습니다. 허리는 매일 아침마다 오늘도 버틸 수 있겠냐고 묻는 것처럼 욱신거립니다. 아침 일 끝나고 집에 들어와 씻고 나면 바로 두 번째 일자리로 나갑니다. 건물 관리 보조, 시설 점검, 잡다한 일들. 점심은 대충 컵라면이나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때웁니다. 저녁이 되면 세 번째 일자리 대리운전이나 배달입니다. 집에 돌아오면 밤 11시 자정이 훌쩍 넘습니다. 이게 반복되는 일상입니다. 주말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다들 묻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세요? 답은 간단합니다. 멈추는 순간 무너질 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아이 학원비, 월세, 보험료, 카드값. 하나라도 밀리면 그 다음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은퇴 준비는커녕 이번 달을 넘기는 게 목표입니다. 이게 특정한 한 사람의 특수한 상황일까요? 아닙니다. 비슷한 처지의 50대가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첫 번째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중소기업에서 30년 가까이 일하다가 구조조정으로 나온 분입니다. 퇴직금이요?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집 대출 정리하고 나니 손에 남은 돈은 몇 년 버티기도 빠듯했습니다. 재취업은 쉽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걸렸습니다. 결국 선택한 게 택배 상하차와 마트 야간 진열, 주말 경비 아르바이트였습니다. 이분이 하신 말이 아직도 귀에 남습니다. 은퇴는 돈 많은 사람들 얘기지 나는 그냥 직장이 없어졌을 뿐이에요. 두 번째 사례는 자영업을 접은 분입니다. 장사 잘 될 때는 주변에서 부럽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만에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임대료 오르고 매출 줄고 인건비 감당 안 되고 가게 문 닫고 나니 남은 건 빚과 몸뿐이었습니다. 이분도 지금은 새벽 청소, 낮에는 공사 현장 보조, 밤에는 대리운전을 합니다. 은퇴 후 삶을 생각해 본 적 있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퇴 후가 아니라 내일 아침이 걱정입니다. 세 번째 사례는 조금 다릅니다. 한때 연봉도 괜찮았고 직장도 안정적이었습니다. 문제는 준비였습니다. 노후를 언젠가는 되겠지 하고 미뤄뒀습니다. 자녀 교육비, 집 확장, 차 바꾸는데 돈을 다 써버렸습니다. 막상 쉰 뒤에 보니 매달 들어오는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연금은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결국 선택한 게 여러 개의 파트타임 일이었습니다. 이분이 가장 힘들어했던 건 돈보다 자존감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라는 생각이 매일 들었다고 합니다. 이 세 사례의 공통점이 뭘까요? 게으름도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준비 없는 은퇴, 아니 정확히 말하면 준비되지 않은 노후로 밀려났다는 점입니다. 은퇴를 선택하지 않았는데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이 줄어들면서 사실상 은퇴 같은 상태에 놓인 겁니다. 그런데 생활은 그대로입니다. 아니 더 비싸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를 일을 안 하는 상태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은퇴는 소득 구조가 바뀌는 시점입니다. 문제는 이 변화가 준비 없이 오면 공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 3개 일자리를 뛰는 겁니다. 쉬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쉬면 바로 무너지니까요. 이쯤에서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럼 답이 없다는 건가요? 답은 있습니다. 다만 듣기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은퇴는 나이로 오는 게 아니라 소득 구조로 옵니다. 월급 하나에 인생을 걸어두면 그 월급이 사라지는 순간 공포가 시작됩니다. 반대로 금액이 크지 않아도 꾸준히 들어오는 소득이 있으면 은퇴는 훨씬 현실적인 선택지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얼마를 모았느냐보다 어떻게 들어오느냐입니다. 연금이든 소규모 임대든 작은 부업이든 구조가 있어야 합니다. 위 사례 속 분들에게 공통적으로 없었던 게 바로 이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몸으로 시간을 팔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게 건강입니다. 하루 3개 일자리는 버티는 동안은 괜찮아 보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몸이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무릎, 허리, 혈압, 수면.
이게 무너지기 시작하면 선택지는 더 줄어듭니다. 그때 가서 은퇴를 고민하면 이미 늦습니다. 그건 은퇴가 아니라 강제 정지에 가깝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마음이 불편하셨다면 그게 정상입니다. 은퇴는 달콤한 단어처럼 들리지만 준비 없는 은퇴는 공포입니다. 지금 하루 3개 일자리를 뛰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는 미래의 누군가가 아니라 어쩌면 몇 년 뒤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은퇴 준비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멋진 노후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런 공포를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은퇴는 쉬는 게 아닙니다. 살아남는 방식이 바뀌는 겁니다. 그걸 미리 준비한 사람만이 언젠가 이제 좀 쉬어도 되겠다는 말을 현실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퇴는 끝까지 남의 이야기가 됩니다. 앞선 이야기에서 가장 무서운 건 돈이 부족하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공포는 이 생활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이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연구와 책들이 공통적으로 짚는 핵심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을 가장 빨리 무너뜨리는 건 가난 그 자체보다 통제력을 잃었다는 감각이라는 겁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다니엘 카너먼은 인간이 불행해지는 가장 큰 이유로 예측 불가능한 손실을 꼽았습니다. 소득이 적어도 예측이 가능하면 버티지만 언제 끊길지 모르는 수입은 뇌를 끊임없는 공포 상태로 몰아넣는다고 했습니다. 하루 3개 일자리를 뛰는 50대 가장의 상태가 딱 이겁니다. 이번 달은 넘길 수 있을지, 몸이 버텨줄지, 내년에도 일이 있을지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버드대에서 진행된 장기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론이 나옵니다. 은퇴 이후 삶의 만족도를 좌우하는 가장 큰 요소는 자산 규모가 아니라 지속적인 역할과 안정적인 소득 흐름이었습니다. 이 연구를 토대로 로버트 월딩거가 쓴 좋은 삶이란 무엇인가를 보면 돈이 많아도 소득이 한 번에 끊긴 사람들은 불안과 우울을 급격히 경험했고, 반대로 큰 돈이 없어도 매달 들어오는 구조가 있는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훨씬 안정적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하루 3개 일자리를 뛰는 분들은 게으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성실합니다. 문제는 이 성실함이 구조가 아니라 노동량에만 묶여 있다는 점입니다. 은퇴 심리학으로 유명한 에를링 카게는 은퇴 후 무너지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일을 잃어서가 아니라 소득의 논리를 잃었기 때문이다. 일을 많이 하는 건 해결책이 아니라 임시 방편이라는 말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연구가 있습니다. 미국 노동통계국과 MIT가 공동으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50대 이후 복수 일자리를 가진 사람들의 평균 건강 악화 속도는 단일 직업군보다 훨씬 빠릅니다. 특히 수면 부족과 관절 손상은 회복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말은 결국 이렇게 이어집니다. 몸으로 버티는 은퇴 전 전략은 은퇴 후를 더 위험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책 노후의 재발견에서는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노후 파산은 통장에서 시작되지만 노후 붕괴는 몸에서 시작된다. 지금의 다중 노동은 당장은 돈을 만들어내지만 미래의 선택지를 갉아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퇴 준비는 늦게 시작할수록 더 돈 이야기가 아니라 생존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답은 뭘까요? 논문과 책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해법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빨리 부자가 되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첫째, 소득을 노동과 분리하라는 겁니다. 액수가 작아도 좋습니다. 연금, 장기 배당, 임대, 반복 가능한 기술 수입처럼 내가 쉬어도 들어오는 흐름을 하나라도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일을 줄이지 말고 바꾸라는 겁니다. 육체 노동에서 경험 기반 노동으로 이동할수록 은퇴 이후에 지속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중요합니다. 은퇴는 시점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더 4페이저즈 어브 리타이어먼트에서는 은퇴를 완전한 휴식으로 상상한 사람들이 가장 큰 좌절을 겪는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은퇴를 일의 형태를 바꾸는 과정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훨씬 덜 무너졌습니다. 하루 3개 일자리를 뛰는 50대 가장의 이야기는 불행담이 아니라 경고입니다. 지금의 고단함이 문제가 아니라 이 고단함을 언제까지 끌고 가야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은퇴는 꿈 같은 소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 없는 은퇴가 공포라면
준비하는 과정은 최소한 선택권을 남겨줍니다. 그리고 논문과 책들이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선택권이 있는 노후와 없는 노후의 차이는 돈보다 훨씬 크다고요. 통장 잔고를 직접 확인한 건 아니지만요. 술 한잔 돌고 분위기 풀리면 꼭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야, 솔직히 말해서 지금 통장에 얼마 있냐? 그 순간이 묘합니다. 다들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계산기를 두드리고 계시거든요. 나보다 많으면 불안하고 나보다 적으면 잠깐 안도했다가 또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은퇴하고 나면 남의 통장이 괜히 더 궁금해집니다. 왜냐하면 그게 곧 내 미래 같거든요. 회사 다닐 때는 월급날이 있었고 다음 달이 보였죠. 그런데 은퇴하고 나면 시간이 갑자기 길어집니다. 한 달, 1년이 아니라 10년, 20년을 봐야 하니까요. 그래서 통장 잔고라는 게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마음의 안전벨트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막상 주변 은퇴한 지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생각보다 남아있는 금액이 많아서 놀라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저렇게 살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아슬아슬한 경우도 많습니다. 한 분은 대기업에서 오래 근무하시고 퇴직금도 꽤 받으신 분이었습니다. 다들 당연히 여유 있을 거라 생각했죠. 실제로 은퇴 직후 몇 년은 여행도 다니고 골프도 치고 차도 바꾸셨습니다. 겉으로 보면 잘 사는 은퇴자의 전형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술자리에서 툭 던지듯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나 통장에 남은 현금 생각보다 얼마 안 된다. 이유를 들어보니 이해가 갔습니다. 퇴직금 대부분이 집에 묶여 있었고 생활비는 매달 빠져나가는데 들어오는 돈은 거의 없었던 겁니다. 자산은 있어 보이지만 통장은 늘 말라 있었던 거죠. 은퇴 후 삶에서 현금 흐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분 얼굴에서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집 한 채보다 매달 들어오는 돈이 없다는 게 이렇게 사람을 불안하게 만든다는 걸요. 또 다른 지인은 평범한 직장인이셨습니다. 연봉도 아주 높진 않았고 퇴직금도 특별할 건 없었죠. 대신 이분은 은퇴 전부터 생활비를 줄이는 연습을 하셨습니다. 은퇴하고 나서가 아니라 은퇴하기 몇 년 전부터요. 외식 줄이고 차 한 대 팔고 고정비부터 손보셨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도 생활 수준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통장 잔고를 들여다보면 엄청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줄어드는 속도가 느렸습니다. 이분이 하신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돈이 많은 것보다 덜 불안한 게 더 중요하더라. 은퇴 후 삶에서는 이 말이 진짜 현실입니다. 잔고의 크기보다 속도가 문제라는 걸 이분은 몸으로 알고 계셨던 거죠. 반대로 정말 충격적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은퇴 전에는 늘 자신감 넘치던 분이었는데요. 은퇴하고 몇 년 지나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정은 이랬습니다. 은퇴 후 뭔가를 해야 불안이 사라질 것 같아서 지인의 권유로 투자를 시작하셨고 그게 잘못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손실이었는데 만회하려다 더 깊이 들어가셨고 결국 통장이 급격히 얇아졌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회사 다닐 때는 돈이 위험해지기 전에 월급이 막아줬는데 은퇴하고 나니까 실수 한 번이 그대로 치명타더라. 은퇴 후 통장은 회복력이 다릅니다. 다시 벌 기회가 적다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 세 사람 이야기를 듣고 나면 한 가지 공통점이 보입니다. 은퇴한 지인들 통장에 생각보다 돈이 남아있던 사람들은요, 단순히 많이 벌었던 분들이 아닙니다. 은퇴 전부터 은퇴 후를 구체적으로 그려본 분들이었습니다. 생활비를 숫자로 계산해봤고, 최악의 상황도 한 번쯤 상상해봤고, 무엇보다 나는 언제까지 얼마를 써도 괜찮은 사람인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본 분들이었습니다. 은퇴 준비라는 게 꼭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몇 억이 있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보다요. 내가 은퇴 후에 한 달에 얼마를 쓰며 살 수 있는지, 그 돈이 어디서 어떻게 나오는지 이걸 알고 있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실제로 은퇴한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통장 잔고가 많은데도 불안해서 잠 못 드는 분들이 있고 잔고는 많지 않아도 마음은 비교적 편한 분들이 있습니다. 차이는 명확합니다. 준비의 방식입니다. 은퇴 후 삶은 생각보다 길고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매달 나가는 돈은 반복되고 들어오는 돈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통장은 매일 보게 됩니다. 회사 다닐 때보다 훨씬 자주요.
그때마다 아직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면 삶의 질이 유지되고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면 일상이 흔들립니다. 결국 은퇴 후 통장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주변 은퇴한 지인들 통장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생각보다 남아있는 금액의 차이가 아니라 생각의 차이가 더 크게 보입니다. 준비 없이 맞이한 은퇴는 통장이 줄어들수록 공포가 커지고 준비된 은퇴는 통장이 줄어들어도 속도가 느려서 버틸 수 있습니다. 지금 은퇴를 앞두고 계시거나 막 은퇴하신 분이라면 남의 통장 잔고를 부러워하기 전에 이런 질문부터 해보셔야 합니다. 나는 지금 내 삶의 속도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통장이 언제까지 나를 지켜줄 수 있는지 말입니다.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다면 숫자가 조금 부족해 보여도 은퇴 후 삶은 생각보다 덜 흔들릴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준비를 이야기할 때 꼭 묻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고요? 통장에 얼마가 남아 있어야 안심할 수 있느냐고요. 그런데 연구나 책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이 질문 자체가 조금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됩니다. 숫자가 마음의 불안을 완전히 없애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행동경제학자 데니얼 카너먼의 연구를 보면 소득이나 자산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행복과 안정감은 더 이상 비례하지 않습니다. 특히 은퇴 이후에는 이 현상이 더 강해집니다. 돈이 많아도 불안한 사람은 계속 불안하고 상대적으로 적어도 예측 가능한 삶을 사는 사람은 심리적으로 훨씬 안정돼 있다는 겁니다. 은퇴 후 통장 잔고가 주는 안정감은 총액이 아니라 예측 가능성에서 나온다는 말이죠. 실제로 은퇴 연구로 유명한 MIT 에이지랩의 보고서를 보면 은퇴자의 삶의 만족도를 가장 크게 좌우하는 요소는 자산 규모보다 월별 현금 흐름을 스스로 이해하고 있는가였습니다. 다시 말해 통장에 얼마가 있느냐보다 매달 얼마가 들어오고 나가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 훨씬 덜 불안했습니다. 이건 현장에서 듣는 이야기와도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은퇴한 지인들 중에서 통장이 비교적 오래 버티는 분들은 대부분 이번 달은 이 정도 쓰면 된다라는 기준이 분명했습니다. 책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은퇴 설계의 고전으로 불리는 윌리엄 번스타인의 책에서는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은퇴는 자산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위험 관리의 문제라고요. 젊을 때는 수입이 위험을 덮어주지만 은퇴 후에는 작은 실수가 바로 삶의 균형을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퇴 후 통장이 빠르게 줄어드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투자, 실력 부족이 아니라 위험을 과소평가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남들은 다 한다는 말, 마지막 기회 같다는 말에 흔들린 순간부터 통장은 방어력을 잃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연구가 있습니다. 미국 심리학회에서 발표한 은퇴자 대상 장기 추적 연구인데요. 은퇴 후 우울감과 불안을 줄이는데 가장 효과적인 요소는 소비 통제력이었습니다. 돈을 적게 쓰느냐, 많이 쓰느냐가 아니라 내가 소비를 통제하고 있다는 감각이 중요했던 거죠. 이 감각이 있는 사람들은 통장 잔고가 줄어도 크게 흔들리지 않았고, 이 감각이 없는 사람들은 잔고가 많아도 늘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 삶을 잘 버틴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적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돈이 줄어드는 건 견딜 수 있는데 어디까지 줄어들지 모르는 상태는 못 견디겠다고요. 이 말은 숫자보다 구조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통장에 남아있는 금액이 생각보다 많아 보였던 지인들도 사실은 구조를 먼저 만들어둔 사람들이었습니다. 쓸 수 있는 돈과 쓸 수 없는 돈을 구분해두고 최악의 시나리오를 한 번쯤 계산해봤던 사람들이었죠. 결국 은퇴 준비의 핵심은 얼마를 모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느냐입니다. 이건 논문에서도, 책에서도, 그리고 실제 은퇴자들의 삶에서도 반복해서 확인되는 사실입니다. 지금 통장을 들여다보며 불안해하고 계시다면 남과 비교해서 부족한지 따지기보다 먼저 이 질문부터 해보셔야 합니다. 이 돈이 어떤 속도로 줄어드는지 알고 있는지, 그리고 그 속도를 내가 조절할 수 있는지 말입니다. 이 질문에 답이 생기는 순간 통장 잔고는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갖기 시작합니다. 퇴직서에 도장 찍던 날을 아직도 또렷하게 기억하신다고들 합니다. 그날은 해방감이었죠. 더 이상 보고서 안 써도 되고 회의실 눈치 안 봐도 되고
월말 실적에 쫓기지 않아도 되는 날. 그런데요, 진짜 공포는 그 다음 달부터 시작됩니다. 카드값이 그대로 찍히고 관리비 고지서가 날아오고 보험료가 빠져나가는데 통장은 더 이상 예전 속도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딱 한 생각이 듭니다. 이거 생각보다 빨리 무너지겠는데. 대기업 임원까지 올라갔던 분들도 이 지점에서는 똑같이 흔들립니다. 주변에서 흔히들 말하죠. 임원까지 했으면 퇴직금도 두둑하고 연금도 있지 않느냐고요. 그런데 현실은 다릅니다. 임원 시절에 맞춰진 생활비가 문제입니다. 월 800만 원 쓰던 삶은 생각보다 끈질깁니다. 집 크기, 차, 보험, 인간관계, 식습관까지 전부 그 수준에 맞춰져 있거든요. 은퇴했다고 해서 갑자기 몸이 알아서 지출을 줄여주지 않습니다. 이야기 하나 해보겠습니다. 조선업 대기업에서 임원까지 지냈던 분이 계셨습니다. 퇴직 전까지는 기사 딸린 차량에 법인카드 쓰는 삶이 익숙했던 분이었죠. 은퇴 후 첫 해에는 그래도 버틸만 하다고 하셨습니다. 퇴직금도 있고 그동안 모아둔 자산도 있으니까요. 문제는 둘째 해부터였습니다. 생활비를 줄이려고 해도 줄일 곳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선택한 게 아파트 시설관리 아르바이트였습니다. 새벽에 출근해서 보일러 점검하고 민원 전화 받고 쓰레기 분리수거까지 하셨죠. 처음에는 자존심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달 지나고 나니 생각이 바뀌셨다고 해요. 일 덕분에 통장이 안 무너진다. 월급은 크지 않았지만 생활비를 절반 가까이 낮추는 계기가 됐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생활 리듬이었죠. 매일 나갈 곳이 있다는 것, 쓸데없는 소비를 안 하게 된다는 것, 그리고 아직 사회에 발을 걸치고 있다는 감각이 그분을 버티게 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금융권에서 오래 일하신 분 이야기입니다. 퇴직 후 처음엔 이제 쉬어야지라는 생각으로 아무것도 안 하셨습니다. 골프 치고 지인들 만나 밥 먹고 여행도 다니셨죠. 그런데 반년쯤 지나자 통장이 눈에 띄게 얇아졌습니다. 그때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내가 쉰 게 아니라 돈을 태우고 있었구나. 이후 선택한 일이 마트 야간 진열 보조였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그 덕분에 생활비 구조를 완전히 뜯어 고치셨습니다. 외식이 줄고 술자리가 사라지고 카드값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무엇보다도 아직 나를 필요로 하는 자리가 있다는 감각이 정신을 붙잡아줬다고 하시더군요. 은퇴 후 삶에서 이 감각이 사라지면 돈보다 먼저 마음이 무너집니다. 세 번째 사례는 IT 대기업 출신 임원입니다. 퇴직 후 처음에는 컨설팅 제안도 몇 개 있었고 강의도 잠깐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지속적이지 않았습니다. 고정 수입이 없다는 불안이 점점 커졌죠. 결국 선택한 게 공공기관 청사 관리 용역이었습니다. 하루 몇 시간씩 순찰 돌고 간단한 점검만 하는 일이었죠. 주변에서는 그 정도 경력에 왜 그런 일을 하느냐고 물었지만 본인은 단호했습니다. 이게 내 노후를 살린다. 고정적인 소득이 생기자 불안이 줄었고 생활비를 정확히 계산하게 됐습니다. 그분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소비 기준을 과거의 나가 아니라 현재의 나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어렵지만 안 하면 반드시 탈이 납니다. 이 세 분의 공통점이 뭘까요? 돈이 많아서 버틴 게 아닙니다. 빨리 현실을 인정했다는 점입니다. 은퇴 후에도 예전 임원 시절의 삶을 유지하려고 했다면 아마 몇 년 안에 자산이 크게 흔들렸을 겁니다. 대신 이분들은 자존심을 조금 내려놓고 생활비 구조부터 손봤습니다. 그리고 공통으로 하신 말이 있습니다. 일을 해서 번 돈보다 줄인 지출이 더 컸다. 은퇴 준비에서 가장 위험한 착각이 바로 이겁니다. 큰 돈이 있으면 괜찮을 거라는 생각. 하지만 노후는 총 자산이 아니라 월 지출로 버티는 싸움입니다. 월 800을 쓰는 사람과 월 300을 쓰는 사람의 은퇴 난이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자산이 같아도 말이죠. 그래서 은퇴 후 삶에서 일은 단순히 돈벌이가 아닙니다. 생활비를 낮추는 장치이자 삶을 정리해주는 브레이크입니다. 혹시 지금 은퇴를 앞두고 계시거나 막 은퇴하셨다면 이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셔야 합니다. 내 생활비는 정말 은퇴자 수준인가?
이 질문을 피하면 언젠가는 통장이 대신 대답해 줍니다. 그때는 선택지가 거의 없습니다. 반대로 지금 조금 불편해지는 선택을 하면 노후는 생각보다 길게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임원에서 시설관리 아르바이트로 내려온 이야기는 실패담이 아닙니다. 살아남은 이야기입니다. 은퇴 후 삶에서 진짜 성공은 화려함이 아니라 지속 가능성입니다. 오늘도 출근 도장을 찍으며 버텨내는 그 선택이 결국 노후 전체를 지켜줍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분들 사례를 조금 더 떨어져서 보면요. 이게 개인의 성격 문제나 운이 나빠서 생긴 일이 아니라는 게 보입니다. 이미 학계에서는 오래전부터 은퇴 이후 삶이 왜 이렇게 흔들리는지를 꽤 명확하게 설명해 왔거든요. 먼저 가장 많이 인용되는 개념이 생애주기 가설입니다. 사람은 젊을 때 벌고 중년에 가장 많이 쓰고 노년에는 그 돈을 나눠 쓰며 살아가도록 설계돼 있다는 생각이죠. 문제는 실제 삶에서는 이 이론이 잘 작동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 임원처럼 소득의 정점에서 은퇴하는 사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소비가 소득에 맞춰진 게 아니라 정체성에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심리 문제에 가깝습니다. 이 지점을 아주 날카롭게 짚은 책이 바로 생각에 관한 생각입니다. 카너먼은 사람이 합리적으로 돈을 관리한다고 믿는 건 착각에 가깝다고 말합니다. 특히 익숙해진 생활 수준은 뇌가 기준점으로 굳혀버립니다. 임원 시절의 소비가 기준점이 되면 은퇴 후 300만 원 생활은 단순한 절약이 아니라 손실로 인식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숫자로 계산해도 마음이 먼저 반발합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더 버티다 다시 큰일을 하자는 생각에 매달리는데 그 선택이 오히려 자산을 빠르게 갉아먹습니다. 비슷한 이야기를 사회학 쪽에서도 합니다. 은퇴 후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소득이 아니라 역할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은퇴의 심리학 같은 연구서에서도 반복해서 나옵니다. 직감이 사라지는 순간 사람은 자신이 사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갑자기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은퇴자들 중 상당수가 필요 이상으로 소비를 유지합니다. 소비가 곧 나 아직 괜찮다는 신호가 되기 때문이죠. 좋은 차, 외식, 모임, 여행이 단순한 즐거움이 아니라 불안을 덮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앞서 나온 시설관리 아르바이트 사례를 이 관점에서 보면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그분이 선택한 건 돈이 적은 일이 아니라 역할이 있는 일이었습니다. 매일 출근할 곳이 있고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하고 하루의 리듬이 생기는 순간 소비는 자동으로 줄어듭니다.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에서 은퇴 후 소득보다 정기적 활동이 삶의 안정성에 더 큰 영향을 준다고 말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지출의 고정화입니다. 돈의 심리학에서는 사람들이 투자보다 훨씬 과소평가하는 위험이 바로 고정 지출이라고 설명합니다. 보험, 관리비, 자동차 유지비, 인간관계 비용처럼 매달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돈은 은퇴 후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임원 출신 은퇴자들이 흔히 무너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수입은 줄었는데 고정 지출 구조는 그대로인 상태로 몇 년을 버티다 보면 어느 순간 선택지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은퇴 후 이를 선택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얼마를 버느냐 보다 어떤 소비를 끊게 되느냐에 집중합니다. 일을 하면 자연스럽게 평일 낮 소비가 사라지고 의미 없는 모임이 줄고 집에만 있던 시간이 줄어듭니다. 결과적으로 돈을 버는 것보다 더 큰 효과가 생깁니다. 이건 개인의 체험담이 아니라 여러 은퇴 관련 연구에서 반복해서 확인된 결과입니다. 결국 은퇴 준비나 은퇴 후 삶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나는 언제까지 과거의 나로 살 생각인가? 이 질문을 미루면 미룰수록 통장은 과거의 생활을 현재에도 유지하라고 압박합니다. 반대로 이 질문을 일찍 받아들이면 시설 관리든 마트 일이든 경비든 그건 실패가 아니라 전략이 됩니다. 은퇴 후 삶은 격이 낮아지는 과정이 아닙니다. 기준을 바꾸는 과정입니다. 이 기준 전환에 성공한 사람들은 화려하지 않아도 오래 갑니다. 논문과 책들이 공통으로 말하는 결론도 딱 거기까지입니다. 노후의 안정은 돈의 크기가 아니라 삶의 구조에서 나온다는 것.
이걸 먼저 이해한 사람이 결국 살아남습니다.